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28회 시험이 지난달에 끝났고요. 이제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강좌가 진행되죠. 저는 6개 과목 중에서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공학박사 권경원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1년간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강의를 한다는 걸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공인중개사 과정이 묵후 강의 강좌가요. 일단 기초이론이 있죠. 기초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론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문제.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는데, 요 기초 이론을 하게 되면은 요것은 이제 입문 과정이라고 하죠, 보통.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체 과목에 대한 하나의 그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이 법 과목이 많아요. 법 과목이다 보니까 법의 용어를 알지 또는 기본적인 절차를 알지 이런 것들을 입문 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얄팍하게 만든 책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입문 과정 책이 있는데 이런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은 뭐 10시간에서 한 12강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요것은 교과서죠. 아마 이제 며칠 후면 교과서가 나올 겁니다. 두툼한 교과서가 나오는데 이 교과서를 가지고 두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물론 이제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법 과목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세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것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죠. 전체 교과서에서 한 70%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기본 이론입니다. 요게 한 40강좌가 되겠죠. 35에서 40강좌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요것이 이제 기본 이론을 닫고 나면 이제 좀 더 어렵고 복잡하고 융합적인 이런 파트를 심화 이론에서 하죠. 이건 책의 거의 막 95% 이상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한 40강좌 정도. 이제 과목마다 교수님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평균 이 정도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쯤에 교재가 나오게 되면 교과서를 가지고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난이도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진행이 되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차피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 이 문제풀이는 이제 일단 요약집, 요약 강의가 있고요. 이제 두툼한 교재를 엑기스를 추려놓은 요약집을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단원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식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이제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기출 문제라는 것은 이미 1회 때부터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 28회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럼 1회부터 28회 때까지 기출된 문제 중에 엄선해서 출제된 문제가 또다시 출제하는 비율이 보통 30에서 40%입니다. 이제 법 과목이다 보니까는 중요한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겠죠. 교과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빈번히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인데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엄선해서 문제를 또 뽑아가지고 해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강의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라고 한다면 예상 문제죠. 이제 각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순서대로 목차별로 해서 문제를 진행하죠. 이게 단원별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모의고사 하게 되면 이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건 동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란 얘기입니다. 전체. 과목당 4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전 범위에서 40개 문제가 나오겠죠. 동형이라는 것은 시험과 똑같은 형태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40문제씩 진행을 또 하는 게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과 문제풀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막바지에 특강이 있겠죠. 특강은 이제 이론 특강과 문제 특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의 과정이 어디다? 기초 이론을 공부하는 입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입문 과정의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간에 학교를 졸업한 지도 꽤 오래됐고, 그죠? 또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서 영상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도 익숙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강좌를 이제 진행하면서 소위 워밍업을 한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을 해서 강의를 듣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필기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면서 각 과목의 특징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는 것이 바로 기초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묵후의 강의를 강조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대부분 스튜디오, 이것이 바로 스튜디오인데요.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촬영을 해서 여러분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 강의를 진행하죠.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도 강의가 이제 현장, 즉 이제 온라인, 여러분들이 듣는 건 온라인이고요. 저는 현장에서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진행하죠. 학원과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이거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현장 강의 일정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후랑 따로 시간을 낼 수 없기에 기초 이론은 스튜디오, 이것은 스튜디오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나머지 기초 이론부터 요 문제풀이 특강까지는 현장 강의입니다. 현장 강의라는 것은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걸 찍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튜디오 강의와 현장 강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현장 강의의 특징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수험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응답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생생한 또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 기초 이론과 심화 이론 문제풀이 특강은 현장 강의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기초 이론 들어갑니다. 이것은 10에서 12강좌로 진행이 되는데요. 잠깐 지우개를 꺼내겠습니다. 자, 연간 스케줄은 이렇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자, 이 공법이죠. 공법은 이제 공공할 때 공이죠. 요거의 반대말은 사법입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보통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입니다.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을 규제한다. 개인과 개인을 규제한다. 이런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 6개 과목 중에서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죠. 만약에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A와 B는 어느 한쪽이 우월할까요? 평등하고 동등할까요? 계약을 체결할 때 평등 원칙이죠. 그래서 A와 B는 평등한 관계에서 물권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개인 대 개인을 규제하는 법이 바로 사법입니다. 그리고 사법은 평등적이고 수평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게 바로 사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법은 전혀 반대죠. 공사 그러잖아요. 그죠? 개인 대 개인은 사법이라면 공법은 국가 등. 국가니까 이제 국가를 할지 지자체를 할지 공공단체 이걸 국가 등이라고 했을 때 국가 등이 개인을 규제한다. 국가가 국가를 규제할 수도 있고요. 국가가 공공을 규제할 수도 있고 국가가 개인을 규제할 수도 있다. 이런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국가라고 한다면 힘이 센 거대한 집단이죠. 힘이 세다. 개인은 힘이 약합니다. 힘이 센 집단이 힘이 약한 개인을 규제할 때는 일정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적은 바로 공익의 목적입니다.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 이것을 공법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할까? 이런 겁니다. 여기 만약에 보전지역이 있다. 나중에 공법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토지가 있을 때 모든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개발할 토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개발하지 못하는 보존의 토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말이죠. 상수원 보고이겠다. 상수원 보국이라면 이것은 식수로 쓸 곳이니까 한강의 상류 쪽입니다. 또는 여기 문화재가 있다. 또 생태계를 보존하는 지역이 있다. 생태계 보존. 이런 지역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럼 상수원을 보호한다든지 문화재를 보호한다든지 생태계를 보존할 때 이런 지역에다 공장이나 이런 걸 지으면 안 되겠죠. 공장을 짓게 되면 환경이 파괴가 되게 되고 이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이때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하죠.
대부분 개인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런 토지에서는 개발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개발을 막아야 되겠다. 공장 같은 거 지을 수 없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일반 개인은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딱 정하는 거죠. 이 지역은 이런 목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 그러니 공장 지을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는 거죠. 그 규제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존의 공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한다. 이걸 공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은 그냥 공법이 아니죠. 무슨 공법이다? 부동산 공법이다. 제목이 부동산 공법이라고요. 자, 법과 대학을 공부하신 분들도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없습니다. 이건 편의적으로 만든 편이죠. 자, 이걸 그대로 풀어보자고요. 공법은 공법인데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법이다. 이렇게. 부동산 하면 뭘 얘기합니까? 토지나 건축물을 얘기한다.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법, 이것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도 수십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험 과목에서 한 과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너무 많은 법이 이 과목을 구성하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부동산 중개사를 함에 있어서 실무에 근접한 법 6개를 뽑은 거예요. 6개를 뽑아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그중에 첫 번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주 법의 이름이 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자, 이 법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시험 과목을 구성하는 게 6개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 법의 이름을 딱 보세요. 국토자로 시작되죠? 국토자니까 법의 적용이 전국 대상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잘 좀 이용해보자. 이런 법이에요. 법의 이름을 보면 그 법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전 국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 국토가 있을 때 이 국토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개발할 토지도 있을 것이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용 토지도 있을 것이고, 또 개발할 수 없는 보존용 토지가 있을 겁니다. 보존의 토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이런 땅을 구획을 져줘야 되겠죠. 어떤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구별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어떤 걸 공부할까요? 일단 개발과 보존을 구분하는 걸 공부할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개발 지역은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사업도 할 수 있고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걸 지을 수 있겠고요. 이제 보존의 지역은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죠. 건물 지을 수 없습니다. 토지나 이런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고 하죠. 앞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하게 되면 그 토지에 이러이러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토지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위 제한이라고 한다. 이런 관계성을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공부한다. 근데 이 법의 이름이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 부르도록 합니다. 근데 혹자는 되게 국계법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국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가게 되면 서비스업입니다. 중개사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들 수 있게 법을 단축해 불러야죠.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이것을 국계법 이렇게 부르지 말고요.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 이렇게 해서 국토법률 이렇게 부르자 이겁니다. 자, 국토법률이에요. 원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출제를 할 때 이 부동산 공법이 한 개 과목이라면 40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중에서 국토법률에서는 12개가 출제가 됩니다. 40개 중에 12개니까 30%가 출제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거의 한 15강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법이 있을까 또? 이제 개발의 지역에 딱 갔더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토지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중개사와 가장 근접한 사업 두 개를 뽑은 거죠. 그 중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다. 자,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은 앞에다 신자를 넣으면 돼. 신자, 새로운 신자.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요즘에 동탄이나 위례 신도시랄지 이런 신도시를 많이 꾸미고 있죠. 그걸 갖다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싹 다 밀어서 토지도 새 땅 만들겠죠. 주택단지도 만들고 도로도 깔아주고 상업단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중개사분들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신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출제 비율은 6개가 출제가 되죠. 6개니까 15%가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럼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죠. 우리 재건축, 재개발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재건축과 재개발은 여러분들이 대충 압니다. 아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자 설명하라면 설명 못하지만 답변할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떤 게 사업 범위가 더 넓을까요? 재건축일까요? 재개발일까요? 그렇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의 범위가 넓은 거죠. 재개발은 주변에 토지랄지 주변의 건축물을 노후된 걸 싹 다 밀어내고 토지도 반듯반듯 새로운 건물을 져서 분양해 주는 게 바로 재개발이에요. 그렇다면 재건축은 뭐다? 이건 토지는 대상이 아니고 주로 건축물이 대상이다.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을 상대로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산동네가 있어요. 달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노후 불량한 주택이 있다.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물론 건물도 노후가 됐겠죠. 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도로가 없으니까 화재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을 싹 다 밀어내고 여기다가 도로도 깔아주고 여기다가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것을 재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재개발의 사업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상대로 한다. 그럼 재건축은 뭘까요? 자,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죠. 주변의 도로나 학교나 공원은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다. 근데 이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가 5동이 있는데 이 5동의 아파트가 노후 불량하다는 거죠. 그때는 주변의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노후된 건물만 부시고 다시 새로운 아파트를 져서 분양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건축이다. 그리고 재건축은 건물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토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건축물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게 재건축이다. 그러니까 중개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조합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재건축 조합이다, 재개발 조합이다. 조합을 어떻게 만들게 되고 분양권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정비 사업에 관한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기에서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학습하게 되죠. 여기서도 6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도시개발법과 출제 빈도가 같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법의 이름이 길기 때문에 혹자는 되게 도정법 그래거든요. 도정법 그러면 상대가 또 못 알아듣죠. 그래서 그건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다 이렇게.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업에 관련된 사업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물의 대상은 건축물과 주택의 대상입니다. 건물도 대상이고 주택도 대상이다. 일단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주택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건축물을 지을 때 그냥 토지를 매입해서 설계해가지고 건물 짓는 거 아니죠. 건물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절차, 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건축물의 절차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법이 바로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의 절차를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는 7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주택도 일종의 건축물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건축물 하면 상가, 공장, 주택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요. 주택을, 아파트를 져서 어떻게 1순위에게 주는지, 주택의 또 공급 절차, 이런 것들을 중개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된 법이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개의 문제가 출제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주택도 일종의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렇죠? 주택도 건축물의 종류인데, 그럼 주택을 지을 때 건축법일까 주택법일까 혼동되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공장 지을 때 무슨 법? 공장은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그죠? 그러나 주택을 지을 때 무슨 법? 그럼 주택법, 그건 안 되죠.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주택을 지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법을 적용할 때가 있다. 그럼 어떨 때 주택법? 주택을 다량 건설할 때. 주택을 다량 건설하는 건 30개 이상 지을 때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주택을 30개 이상 짓는다는 건 그 많은 주택을 지어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 많은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에게 공급에 맞게, 질서에 맞게 공급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법의 입법의 취지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많이 지어서 질서에 맞게 공급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주택을 10개 짓는다 그러면 30개 이상이 아니니까 건축법. 아파트를 1000세대 짓는다 그러면 30개 이상이니까 주택법,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차원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택법인데, 이것도 7개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법의 특징은 건축물 등에 관한 법이다라고 봐야죠.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법이다. 그 다음에 건축물과 주택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개발 부지로 갔고요. 보존 부지로 가보자. 보존의 대표적인 토지는 뭐가 있을까요? 개발을 못하게 하는 토지가 대표적인 게 2개가 있겠죠. 하나는 산지가 있고, 산이 있고, 하나는 농지가 있을 거예요. 산과 농지가 바로, 산은 임업적 생산, 농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못하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산에 관한 법이 산지관리법이 있고요. 농지에 관한 법이 농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야나 산지가 되겠죠. 임야나 농지는 다 우리 중개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가지를 다 시험범위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2가지를 다 넣었다고 쳐봐요. 2가지가 이거 들어가면 7개의 법이 되죠. 7개의 법을 가지고,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하나의 시험 과목을 구성하다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산지관리법은 시험 대상에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농지법만 들어가죠. 농지법이 또 6번째 법이 되겠다. 농지법에서는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농지법은 어떤 걸 공부할까요?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을 하겠죠. 그럼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도 물론 있지만 개발이 가능한 농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어떤 연구소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럼 농지를 취득하는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 토지는 돈 주고 계약서 쓰면 취득할 수 있다. 근데 농지의 취득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듯이 그 토지 중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농지를 취득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을 하고, 요걸 이제 다른 목적으로 바꿀 때를 전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농지 전용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절차가 있겠죠. 이런 절차를 바로 농지법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 우리는 부동산 공법을 구성하는 법이 6개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걸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거죠. 이 6개 법을 가지고 4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량도 많고 전혀 다른 법을 각각 공부하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에게 아주 공포스러운, 아주 어렵고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딱딱하고, 공법은 그야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법의 특징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암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학은 이론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돼요. 공식 같은 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법도 수학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논리적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해놓고 암기를 몇 개 해주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다 보면 올해 28회 시험도 그랬습니다. 항상 6개 과목 중에서 출제자들이 장난을 치는 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 대표입니다. 자, 1차 과목 2가지가 있잖아요.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요. 2차가 4과목이 있잖아요.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효자 과목도 있고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 중에 소위 3개 과목, 1차 2개, 민법,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2차의 부동산 공법이에요. 요 3개로는 빅3라고 얘기하죠. 이걸 왜 빅3라고 하느냐? 다른 나머지 3개 과목도 중요도가 굉장히 큽니다. 현업할 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걸 왜 빅3라고 한다? 이 3개 과목은 당락을 결정합니다. 분량도 많고요. 법조수도 많고요. 내용도 아주 까다롭고요. 아주 어렵다는 거죠. 법과대를 나와도요. 민법 정도는 타치를 하지만 공법 같은 건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개 과목이 당락을 결정하게 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장난을 치는 게 공법이에요. 장난을 친다는 건 뭐죠? 자, 중개사를 준비하는 분이 거의 20만 명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도 20만에서 30만 사이에서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그중에서 합격은 보통 2만 내외에서 합격을 하게 되죠. 뭐 15,000에서 많을 때는 2만 정도 합격을 합니다. 그럼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리려면 시험을 쉽게 내버리면 다 합격입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등수대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만 맞아주면 모두 합격시킵니다.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중개사의 합격 점수가 몇 점이죠? 일단은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과락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60점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맞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점수가 맞아주면서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전체 평균이 60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공법을 어렵게 내서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작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장난치기 좋은 과목이에요. 이게 상상 공무원 이렇게 해야 돼요. 40개를 다 맞겠다라고 하면 이게 절대 금물입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40개의 문제를 분석하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30개 정도 나와요. 이것은 공부를 적당히 해주면 익숙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5개로 나눴을 때 5개는 긴가 민가. 자, 긴가 민가가 뭐죠? 우리 시험은 한 문제당 지문이 5개 나옵니다. 1, 2, 3, 4, 5 이렇게 지문이 5개 나와요. 여기 5개를 내놓고 뭐 맞는 거 골라라, 틀리는 거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긴가 민가라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요 2개는 정확히 답이 아닌데 요 3개 중에 답이 뭘까 이렇게 헷갈리는 게 긴가 민가. 이게 한 5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고요. 이제 어렵게 나왔다고 쳤을 때 그다음에 5개는 X, 생판 모르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5개 지문이 나왔는데 이 5개 지문 자체가 교과서에 없거나 법에는 물론 있죠. 교과서에 없고 전혀 생소한 이런 문제로 나오는 게 어렵게 나올 때 통계 분석을 해보면 5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각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과목의 공부나 수험 세택을 짜드리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공부는 절대 40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요. 나는 30개 아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실수 없이 풀겠다. 이게 합격의 길잡이입니다. 30개가 나오면 여기서 온통 집중해서 여기서 한두 개 틀리더라도 25개 장 맞아주고요. 나머지 긴가민가나 X는 뭐 찍거나 긴가민가도 뭐 이제 몇 개는 답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 좀 이제 뭐니까 득점률이 좀 높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풀 수 없거나 긴가민가 10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집중해서 풀자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회 시험을 볼 때 학생분들은 그럽니다. 학생분들은
40개 문제가 나왔죠? 30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죠? 말씀드렸어요. 10개는 생판 모르거나 또는 긴가민가 문제가 나오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30개 아는 문제를 신경 안 쓰고 못 푸는 문제를 자꾸 신경 씁니다. 여담입니다. 이거 농담인데 제가 이제 이런 또 합격자의 그 혈액형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사담으로. 혈액형에 A형이 있고요. B형이 있고 뭐 O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물론 AB형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 이 중에 성격이 제일 까다로운 혈액형이 뭐다? A형입니다.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A형이거든요. 이 4개 혈액형 중에서 가장 성격이 좋은 게 무슨 형입니까? 되게 O형이 성격 좋다고 그러죠. 배려감도 좋고 헌신도 합니다. 근데 A형은 자기만 하는 거죠. 저도 A형이니까. 그럼 이분들의 합격률을 가상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A형보다는 O형의 합격률이 더 높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A형은요. 모르는 문제가 딱 풀다 나오면 여기에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못 푸는 문제.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는 문제도 혼돈이 가는 거죠. 그럼 100발배 중 떨어지는 거죠. 근데 O형은 어떻다? 쭉 풀어나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아, 요거 10개 중에 속하는구나. 그래, 이거 몰라도 9개 더 모르는 게 더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한다고요. 마음을 듬직히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개는 정확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요걸 정확히 공부해서 실수 없이 득점해 주고요. 나머지 10개는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처음부터 넉넉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법을 90점 맞았다고 나중에 중개사 더 잘하고 60점 맞았다고 더 못한다. 그런 법은 없어요. 공부는 경제적으로 공부해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중개사가 성공한 중개사가 되려면 일단 학습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학습의 능력이 있어야 이 시험에 합격을 하겠죠. 그리고 영업 능력이 있어야 또 나중에 업을 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의 능력에서는 공법을 뭐 80점 맞는다, 90 맞는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공부 시간을 이렇게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30개 정도 풀 수 있고 나머지 한두 개 찍어 맞는다. 이렇게 작전을 잡으시면 자, 30개 몇 점이겠어요? 40개, 30개를 맞으면 75점이죠. 한두 개 실수하더라도 70점대에서 합격한다. 이렇게 작전을 짜야 편안하게 공부량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학습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출제 빈도가 어떻다. 공법은 어떻게 득점의 전략을 잡자.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 기초 이론, 입문 과정은 저 부동산 공법은 스튜디오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현장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엄수할 게 있죠. 계획성 있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강의를 듣다 보면 시간을 불규칙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는 층이 여러 층이죠. 주부분도 계시고 뭐 여러 층이 나이도 많은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루를 봤을 때 공부할 시간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전에 뭐 다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뭐 10시부터 시간이 난다면 그때부터 3시간, 4시간을 딱 정해놓고 요일마다 오늘은 무슨 과목, 뭐 내일은 민법, 그 다음 날은 개론 뭐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학교 시간표를 짜듯이 딱 짜놓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요일에 해당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동영상 강의의 취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강의를 열심히 해서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획성 없게 공부하면 이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자세에 앉아서 한 강 할 때 한 45분 정도 강의를 진행하죠.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을 드리니까 45분 동안은 눕지도 말고 정확히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강 끝나고 나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학교랑 똑같이 또 2강 듣고 3강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되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대부분 분들이 주변에 감춥니다. 왜 감추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떨어지면 창피하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도 시험 준비한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지금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숨기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이상하게 저 옆집 누구누구 엄마는 매번 오전 몇 시에 나와서 커피 타임을 갔는데 한두 번 하고 계속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숨기지 마시고 나중에 다 발각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오픈시키세요. 친구들아, 내가 또는 시댁 어른들, 제가 올해 큰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년 반 참아주시면 제가 이 시험을 내년 10월 달에 꼭 합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딱 시키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담보다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공부를 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감추지 말고 오픈 딱 시키고 주변 정리를 하시고 공부하시고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남자분들은 뭐 술, 담배를 끊고 공부를 합니다. 뭐 그럴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그럼 머리까지 밀어야죠. 머리, 눈썹 다 밀고 해야죠. 그건 저는 뭐 필요치 않다고 보고요. 공부하시고 주말에 또 하루 정도는 쉬시고 이럴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주변에 정리를 좀 하시면서 학습 시간을 잡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을 좀 잘해달라. 그리고 복습을 좀 잘해달라. 여러분들, 우리 공부를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 이 학자는 배울 학자입니다. 습은 익힐 습자죠. 학습을 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 학은 배운다예요, 배운다. 습은 익힌다. 배운 걸 익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올해 차로 강의가 33년째 들어가는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죠. 33년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류의 케이스를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대부분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학원에 나옵니다. 열심히 와서 강의를 결강하지 않고 들으시고 또 집에서 인터넷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듣습니다. 학은 열심히 해, 학은. 열심히 배우긴 합니다. 배우긴 배우는데 배우고 책을 딱 덮어버리죠. 교수님들이 강의해 주신 걸 충분히 듣고 그걸 이해를 한 다음에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익힐습이죠. 익혀야 돼요. 익힌다는 건 바로 복습을 해달라는 얘기죠. 배운 걸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그 책을 읽어서 내 나름대로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다? 학만 해. 습은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시험에서 성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자고요? 학습을 해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배우는 과정 중에서는 제가 응답을 유도했죠? 응답. 제가 이제 현장 강의를 할 때나 강의를 할 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반드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인터넷 강의에서 제가 물음을 드리면 스스로 그냥 크게 학교에서 배우듯이 교실과 똑같은 분위기에서 답변하세요. 주변에 누구도 없잖아요. 틀렸다고 제가 뭐 면박을 줍니까? 답변해 주시면 내가 틀렸다 맞다를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틀린 거는 자극이 돼갖고 오래 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해주셔서 본인 스스로 이해도를 측정하시기 바라요. 중간중간에 강의를 진행하다 문제 같은 것을 제가 이래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응답은 제가 이제 뭐 주관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논술식으로 물어보지 않고요. 맞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O냐 X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날 배운 내용을 OX 문제로 던지면 여러분들 O다 X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여러분들이 틀렸다 맞다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가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공법 권경원 박사님은 남자다. OX? 그렇지, O죠. 남자잖아. 두 번째 문제. 권경원 박사님은 잘생겼다. 이거 좀 생각 좀 해야 되죠? 당연히 O 아닐까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응답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는지를 척도를 만드는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오리엔테이션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칠판을 전자칠판을 잠깐 봐주시면 얘기했던 걸 한번 쭉 정리해놓고 1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의 체계라고 되어 있죠. 자, 공법에 정의가 나온다. 공법이란 국가 조직이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제한다. 여기에 보면 뭐 형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규제를 해야 되죠. 국가가 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국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법률을 얘기한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라고 그랬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토지는 보존 토지니까 개발하지 말아주세요. 이와 같이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부동산 공법의 종류가 법 체계를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국토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 과목은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공법의 시험 범위의 과목은 아니죠. 다만 써놓은 이유는 국토기본법이 최상위 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의 최상위 법률이에요. 상위 하위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법이니까 국토기본법을 맨 위에 제시했죠. 요 밑에 있는 법률들은 이 국토기본법의 하위 법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하위 법률은 상위 법에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하위 법률은 국토기본법의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 그럼 이제 중개사 시험에 관련된 법을 이제 아까 했습니다만은 다시 복습을 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 줄여서 어떻게 부르자? 국토법률 이렇게 부르자.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읊어보시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어떻게 부르자고요? 국토법률이라고 부르자. 이건 전국을 갖다가 개발과 보존으로 나눠서 규제하는 그런 법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한데요. 이런 계획은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그다음 이제 사업의 법률로서 두 가지 사업법이 있고 두 가지는 건축물에 관련된 법이죠. 도시개발법은 뭐에 대한 법이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법이죠.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신도시를 개발하는 쪽을 배우는 게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랬는데 이것은 줄여가지고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자고요. 이것은 무슨 사업 한다고 그랬죠?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정비사업의 대표 일단 두 가지.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것을 도시정비법에서 공부한다. 그다음에 건축물에 관련된 건축법이랄지 주택에 관련된 주택법인데 건축물 지는 절차는 건축법. 그죠? 주택법은 뭘 취급한다? 주택을 지을 때 주택법인데 주택을 다량 지을 때. 자, 몇 개 지을 때라고 그랬죠? 아까? 주택을 30개 이상 지을 때 바로 주택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법률로서 이제 토지에 관련된 농지랄지 산지관리가 있는데요. 산지관리법은 시험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험과목이 아니고요. 농지법이 시험과목입니다. 농지의 축이나 농지에 전용하는 절차를 배우는 게 농지법이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을 하시다 보면 산지 쪽에 대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임야를 거래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안 배웠잖아요. 그때는 산지관리법을 법제처에 찾아서 읽으시면 해석이 됩니다. 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또 농지법을 배웠다면 산지관리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현업할 때 도움을 또 저희들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길은 법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주 길어요. 그리고 혹자는 뭐도 공, 취, 법 이렇게 하는데 공취법 그러지 말고요. 이것도 그냥 공익사업 법률 이렇게 보자.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 법률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이제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수용에 대한 법이 바로 공익사업법입니다. 수용이라는 게 뭡니까? 나중에 자세히 배우니까요. 가볍게 들으세요. 수용은 뺏는 거예요. 국가가 공익적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인 땅을 강제로 취득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누구 땅을? 개인 땅을 강제로 취득하는 거죠. 보상해주고 강제로 취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깔려고 하는데 도로 부지에 A, B, C의 개인 토지가 있다면 도로는 공익사업이죠. 그걸 위해서 A, B, C의 토지를 강제로 보상하고 뺏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공익사업 법률이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개척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이름이 길어서 개특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 하면은 그린벨트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벨트에 대한 특별법이 바로 개특법인데 이것도 시험 과목은 아닙니다. 또 공익사업 법률도 우리 사업법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뺏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직접적인 시험 과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공익사업 법률은 우리 사업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을 부분 발췌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6개 법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바로 국토법률이죠. 12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12개가 출제가 되고 이제 사업법에서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법 각각 몇 개? 각각 6개씩 출제가 되고 사업법에서 12개가 출제가 되는 거죠. 12개. 그리고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에서 여기서 14개. 이런 것도 중요하게 또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중요히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거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농지법도 분량이 꽤 많겠죠. 분량이 많은 데서 2개밖에 안 나오면 자질구레한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2개가 나오면 농지법은 간헐적으로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걸 3, 4개 뽑아내서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면서 1개 정도 맞는, 전혀 포기하지 마시고 1개 맞는 이런 득점의 전략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은 이 정도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요거부터 먼저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법을 분류를 하게 되면 토지에 관련된 법이 나오죠. 토지 관련 법이 국토법률이 있었죠. 국토법률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법과 산지관리법도 토지에 관한 공법이 되겠고요. 사업에 관한 법률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정비법이 있다.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법이 건축법과 주택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부동산 공법을 분류해 봤습니다. 자, 그럼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휴식을 취하고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